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00년 5월 3일 일본 국영방송 NHK는 정규방송이 한창이었던 그때 급히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5분 사가시에서 출발한 고속버스가 무장 괴한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이며 버스 안에는 20명의 승객들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침착한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는데요. 취재 헬기가 상공에서 포착한 화면에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 버스와 그 뒤를 바짝 따라붙은 경찰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버스 납치극에 일본 전역이 긴장 속에서 사건을 지켜봤죠. 우선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낮 12시 30분 일본 사가시의 한 정류장에서 후쿠오카 텐진행 고속버스에 승객들이 하나둘씩 올라탔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탄 사람도 있었고 혼자 여행하는 승객도 적지 않았어요. 출발 직전 마지막으로 가방을 맨 한 젊은 남성이 탑승을 하면서 총 22명을 태운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약 1시간 10분을 달려 오후 2시 6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출발 후 30분이 지난 오후 1시 35분,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낮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고 소곤소곤 대화하는 사람도 있었고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일반적인 고속버스 내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으로 탑승했던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버스기사는 운행 중에 일어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사에게 다가가더니 이내 가방에서 40cm의 시카를 꺼내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텐진에는 가지마. 지금부터 내 명령에 따른다. 잔뜩 긴장한 기사는 칼을 힐끗 보곤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합니다. 곧이어 남성은 뒤를 돌아서 승객들에게 소리쳤어요. 너희들이 갈 곳은 텐진이 아니라 지옥이다. 죽고 싶지 않으면 창문의 커튼을 모두 닫아. 겁에 질린 승객들은 서둘러 지시에 따랐죠. 그런데 이때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68살의 여성 타츠코였습니다. 남성은 그녀에게 다가가서는 지금 나 무시하냐며 소리쳤습니다. 사실 그녀는 깊은 잠에 취해서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연히 커튼을 닫으라는 말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요.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에서 깼는데 다짜고짜 자기한테 소리를 지르니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그 순간 남성이 타츠코에게 다가가더니 그대로 그녀의 손목을 칼로 그어버립니다. 깍! 비명소리가 울리며 버스 안은 삽시간에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죠. 단 한 명의 승객에 의해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버스가 그대로 납치되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항공기나 택시처럼 이 내부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가 없었어요. 기사는 최대한 비상등을 켜고 상향들을 깜빡이면서 주변 차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도 문제를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차는 계속 달려 1시간이 지난 오후 2시 30분. 이때쯤 기사님이 입을 뗐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하니 제발 정차 좀 하자는 건데요. 범인은 조심히 커튼을 걷고 주변을 확인했어요. 상황을 보니 아직까진 경찰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추격이 붙기 전에 화장실을 들리는 게 낫겠다 싶었고 가까운 휴게소에 정차하라고 명령했죠. 이어서 범인은 오직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버스에서 내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 탈출을 시도할 경우 연대 책임으로 다른 승객 한 명을 칼로 찌르겠다고 강하게 협박했죠. 승객들은 모두 순순히 따르는 듯 했습니다. 가장 먼저 버스 기사님이 화장실을 다녀왔고 다음으로 강아지를 안고 있던 여성 A씨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20분이 지나도 그녀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탈출한 거죠. 범인은 이에 격분하면서 또 다른 여성 B씨를 지목했습니다.
한 번 더 문제 생기면 네가 죽어. 승객들 똑바로 감시해. 울며 겨자 먹기로 버스는 출발했고 승객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이 도착 시간 30분이 지나도 버스가 오지 않자 운송회사는 기사에게 무전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 이거 이상한데 무슨 일이 생겼나? 정말 다행히도 회사는 상황이 어딘가 심상치 않음을 빠르게 감지했습니다. 즉각 직원 20명을 투입해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차량 경로와 승객 명단부터 확보했어요. 동시에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이때 경찰서에는 또 다른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로 휴게소에서 탈출한 A씨였는데요. 그녀를 통해 경찰은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해당 버스가 현재 원래 목적지보다 훨씬 더 북쪽인 야마구치 방향으로 이동 중인 걸 확인합니다. 곧장 그 지역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어요. 오후 3시 30분 버스는 야마구치현으로 진입했습니다. 경찰 또한 추격을 시작했죠. 이때 붙잡혀 있던 승객 중 한 명인 여성 B씨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뛰어내려야 돼. 경찰이 뒤에 있으니까 그나마 바로 병원에 옮겨질 거야. 결국 그녀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창문을 열고 주저없이 몸을 던졌죠. 땅에 떨어지면서 뼈가 부러지긴 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명의 승객이 탈출에 성공했어요. 범인은 B씨의 탈출을 30분이 지나도록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열린 창문을 보고서야 누군가가 뛰어내렸다는 것을 인지했죠. 분노한 그는 연대 책임을 운운하며 소리쳤어요. 그리곤 또다시 타츠코에게 다가가더니 이번에는 칼로 오른쪽 어깨를 찔렀습니다. 아니, 아무 상관없는 60대 노인만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화가 풀리지 않는 듯 주변 승객들에게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렀고 이 칼에 6살의 유키양과 50세 유미코 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오후 4시 20분 경찰이 버스를 추적하는 게 쉽지 않자 이번에는 다른 작전에 돌입해요. 일단 버스를 둘러싸서 포위망을 형성하고 또 고속도로를 봉쇄했죠. 근데 이걸 알아챈 범인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어린 유키양을 인질로 잡더니 밖에 있는 경찰 보란 듯이 목에 칼을 대면서 소리쳤습니다. 방해하지 마! 지금 어린 아이가 인질로 잡혀 있잖아요. 경찰도 일단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범인은 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경찰 저지선을 들이받고 돌파하라고요. 결국 경찰의 1차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죠.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또 틈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 승객이었는데 범인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신속히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잇따른 탈출 시도에 범인은 격분했는데 아니 그 분노를 또 타츠코에게 풉니다. 손목과 어깨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슴을 찔러요. 몇 번의 공격을 당한 그녀는 결국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사망자와 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범인은 문득 불안함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가만히 세어보니까 19명의 인질들 중에서 꽤나 체격이 좋은 4명의 남성 승객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들이 합심해서 나에게 달려든다면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사에게 저기 저 터널 안에서 잠깐 멈춰봐 이렇게 시켜요. 어둠을 틈타서 남성 승객들을 풀어주려는 거죠. 반면 여성 승객들은 도망치지 못하도록 어린 유키양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서둘러 경찰들이 터널 출구에 바리케이트를 쳤지만 이번에도 아이가 잡혀 있어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한편 수사대는 범인의 정체를 추적했습니다. 승객 명단과 탈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낸 범인은 17살의 타니구치 세이치였어요. 나이도 어려요. 경찰은 그를 막기 위해서는 범인의 가족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곧장 연락을 취해서 범인의 행로에 있는 코다니 휴게소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포위망을 좁혔고 버스가 그 휴게소에 정차하도록 유도했죠. 얼마 후 경찰의 작전이 먹히는 듯 했습니다. 범인이 드디어 코다니 휴게소에 차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의 가족들이 경찰과 함께 세이치를 기다리고 있었죠. 부모는 간절히 아들을 설득했어요. 지금이라도 인질 풀어주고 반성하면 경찰분들이 너 잘 봐주실 거야. 그런데 이 세이치가 쉽사리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협상은 무려 12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다음날 4일 새벽 5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랜 설득에도 그는 눈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줄곧 유키항 옆을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새벽 5시 이쯤 되니 이 세이치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심한 순간 사이를 놓치지 않고 곧장 특수부대가 움직였습니다. 잠복하고 있던 15명의 특수부대원들이 한 번에 버스 유리창을 깨고 성광탄을 투척했습니다. 세이치는 강렬한 빛과 폭음에 순간적으로 시야를 잃었습니다. 우왕좌왕하던 그를 경찰이 빠르게 제압하는 데 성공했고 그렇게 납치 16시간 만에 상황은 종료될 수 있었어요. 그럼 대체 세이치는 왜 버스를 납치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건가? 알아보니 그의 범행 동기는 생각보다 황당했습니다. 부모와 사회에 대한 복수심이었어요. 중학생이었던 시절 그는 성적이 우수했지만 주의가 산만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아이들의 표적이 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내내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부모는 학교폭력 문제를 상담하려고 했죠. 하지만 학교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이 나이 때 조금 노는 게 험해서 그렇지 왕따 아닙니다 하면서요. 부모도 이런 상황이 답답했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지 서툴렀습니다. 그럴수록 세이치는 공부에 더욱더 집착했어요. 공부만이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일진들이 또 오더니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부추긴 거예요. 너 못 뛰어내리지? 멍청이, 겁쟁이 이러면서요. 결국 억지로 세이치가 밀려 떨어지면서 전치 2개월의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는 입원을 했고 현실을 잊으려는 듯 공부에 매진합니다. 또 잘하니까 성취감도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가질 못합니다. 큰 좌절과 굴욕감을 느꼈죠. 그래도 학교가 바뀌면 상황이 나아지리라 기대했지만 세이치의 성격 때문인지 여기서도 집단 따돌림의 조짐이 보였고 결국 얼마 후 그는 자퇴를 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떠난 후 완전히 사회와 단절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온종일 컴퓨터에 빠져 살았어요. 그는 매일같이 투첸에 접속했죠. 여기서 투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지금은 5채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던데 어쨌든 이 사이트의 특징이 익명성이에요. 한국어로 비교하면 디스인사이드랑 비슷한데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악플, 사회 불만을 써도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이치는 투첸에서 악명이 높아집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게시물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거의 정신 이상자로 취급받았죠. 사건 2달 전인 3월, 세이치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폭행으로 풀었습니다. 특히 여동생을 향한 학대는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매일같이 집안에서는 동생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부모는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아들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회의를 했어요. 아들을 좀 바꿔보겠다고요. 아버지는 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아들의 방을 청소했고요. 그런데 책상 서랍에서 각종 흉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40cm의 식칼, 잭나이프, 스턴건, 최루 스프레이까지. 게다가 그의 일기장에는 중학교를 습격할 계획이 적혀 있었는데요.
교실 돌아다니면서 살인 저지르고 경찰과 대치하면 투신 자살하겠다고요. 하지만 이 계획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를 괴롭힌 동급생들은 이미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지금 중학생들은 전혀 관련 없는 후배들일 뿐이에요. 일기장을 보고 놀란 어머니는 경찰과 여러 정신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글 쓰는 사람들 보통 사람 못 해쳐요 하면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한 의사의 도움으로 가족들은 아들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죠. 세이치가 예상과는 달리 병원에서 너무나도 얌전했고 폭력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시꺼먼 꿍꿍이가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자기를 입원시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나가는 즉시 가족들부터 죽이고 중학교를 테러해야겠다 다짐합니다. 병원에서 외박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연기한 거죠. 안타깝게도 의사들은 그의 속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이틀간의 외박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연히 뉴스를 보던 중 이날 발생한 한 살인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토요카와 주부 살인사건인데요. 아스파구 증후군이 있는 17살 고등학생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주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뉴스를 보고 그는 범인과 동갑이라는 사실에 막 흥분이 되는 거죠. 살인법 너무 멋지다면서 나도 얼른 나의 계획을 실행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이날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일단 어머니가 숨겨둔 흉기만 찾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병원으로 돌아가서 추가 외박을 요청했죠. 허가는 쉽게 떨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5월 3일 세이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낮 12시 18분에 그는 투첸에 히히히히 라는 짧은 글을 올렸죠. 근데 사실 아무도 이 글이 버스 납치의 시작을 알린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선 중학교를 습격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형 연휴인 골드위크 기간과 겹쳐서 학교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결국 즉흥적으로 범행 대상을 변경하면서 고속버스 납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날 안에는 1명이 사망하고 2명의 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객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원래 가족들부터 죽이려고 했던 세이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긴긴 대치 끝에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이어 검찰은 그가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사건에 대한 명확한 책임 능력이 있다며 중형을 주장했어요. 반면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사 측은 그가 해리성 인격장애와 행동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변호했습니다. 실제로 검진 결과 정신질환이 확인되긴 했어요. 이에 따라 법원은 의료 선언원 송치를 결정하며 5년 4개월의 갱생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죠. 안타깝게도 소년법이라는 이유로 세이치의 재판 과정과 이후 근황은 상세히 알려진 게 없는데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6년 3월 그는 소년원에서 정식으로 퇴원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명을 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정확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의 부모는 아들이 입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집을 팔고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마련한 돈으로 수년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죠. 이 사건은 일본에서 최초로 사망자가 발생한 버스 납치 사건입니다. 당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건 버스 내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건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버스사들은 납치 사건 대응 매뉴얼을 확충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버스 회사는 매년 대처 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또한 자체적인 대비책으로 사건 발생 시 경찰 헬기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붕에 차 번호를 새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조치 덕분에 2004년에 발생한 또 다른 납치 사건은 30분 만에 해결될 수 있었어요.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하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세이이치. 그의 불우한 과거는 결국 사회를 향한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는 따돌림을 알고도 명성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침묵으로 일관했죠. 또한 세이이치의 가족들은 테러 계획을 정신병원에 알렸지만 병원 측 대응 역시 다소 안일했습니다. 테러를 계획하고 흉기까지 구비했음에도 너무 쉽게 외박을 나갔죠. 몇 차례나 범행을 막을 수 있던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겁니다. 한편 피해자인 유미코 씨는 세이이치가 자신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다고 밝혔는데요. 그의 사죄가 진실된 것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이 사망한 타치코 씨를 비롯한 21명의 납치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이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케이프 그레이스 호텔. 전세계 관광객들이 애용하는 5성급 호텔인데요. 2010년 11월 14일 밤 12시 48분. 준수한 외모에 고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호텔 안으로 급히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호텔 매니저 존에게 자신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알렸죠. 노련한 매니저인 존은 이 남자에게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음을 직감했고 곧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인도계 영국인 사업가인 슈리엔 드와니. 당시 30세인 그는 자신과 같은 인도계이자 스웨덴 출신의 아내 애니 힌토차와 신혼여행을 왔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슈리엔의 말에 의하면 그는 아내와 택시를 타고 슬럼가인 타운십으로 이동하던 도중 강도를 만났다는데요. 그들은 슈리엔을 차 밖으로 밀어낸 채 차량을 탈취하여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동승하고 있던 아내가 강도들과 함께 사라졌다는 거죠. 그들에게 휴대전화까지 빼앗겨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운전자를 발견했고 그의 도움으로 호텔까지 올 수 있었다는데요. 경찰은 일단 사라진 아내 애니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해서 케이프타운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죠. 납치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뒤인 새벽 1시 17분. 부부의 투어를 담당했던 택시기사 졸라통고가 호텔에 도착합니다. 창백한 얼굴의 그는 몹시 충격을 받은 안색이었어요. 졸라의 진술도 슈리엔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강도들이 우리 차를 덮쳤고 슈리엔을 먼저 풀어주고 그 후에 자신을 풀어줬다고요. 하지만 아내 애니는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케이프타운 일대는 워낙 강도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었고 특히 부유해 보이는 관광객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죠.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한밤중에 우범지대인 타운심을 관광했는지예요. 이곳은 위험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남편 슈리엔에게 물었죠. 이에 대해 그는 아내가 슬럼가 투어를 원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특별한 여행을 원했던 애니는 케이프타운의 유명한 장소보다는 현지인들의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슬럼가 체험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썩 내키진 않지만 아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시기사 졸라에게 그 지역을 가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남편 슈리엔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여행 7일째인 2010년 11월 13일, 이날은 슈리엔이 애니를 위해서 사파리 투어를 예약한 날이었어요. 또한 그는 공항에서 만난 현지인 택시기사 졸라통고에게 13일 저녁에 케이프타운 관광을 부탁해둔 상태였고요. 두 사람은 사파리 투어를 마치고 돌아와서 택시를 기다립니다. 저녁 7시 30분, 슈리엔이 예약한 택시가 부부의 관광을 안내하기 위해 호텔로 찾아왔죠. 이들은 케이프타운 밤거리를 거닐다가 밤 10시 30분 해산물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나온 시각은 저녁 11시 10분.
다시 야경을 구경하기 위해 택시를 탔고 케이프타운에서도 가장 한적한 슬럼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그때 총을 든 2명의 남자가 택시를 덮쳤어요. 그리고는 슈리엔의 시계와 현금,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운전자에게는 총을 들이대면서 운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겁에 질린 애니는 울면서 저희 신혼여행은 부부고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강도들은 인질로 잡힌 3사람을 각기 다른 장소에 풀어주겠다고 하고 슈리엔을 먼저 차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애니와 택시기사를 싣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휴대전화까지 빼앗긴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었던 슈리엔은 겁에 질려 근처를 헤매고 다니다가 마침 어느 운전자의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다음날 아침 7시, 결국 경찰은 슈리엔과 애니 부부가 탔던 미니밴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니는 뒷좌석에 총에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되었죠.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갔을 정도로 그녀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한편 경찰은 차량 안을 조사하던 도중 애니의 결혼 반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슈리엔이 강도들에게 뺏겼다고 주장한 금품 중에는 결혼 반지도 있는데 범인들이 이렇게 값이 나가는 반지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도주했다는 건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폭행이 목적인가 싶어서 애니의 시신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성폭행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떨어져 있는 결혼 반지와 살해된 여성. 성폭행이 목적이 아니라면 값비싼 반지를 놓고 갔다는 게 도무지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없었죠. 조사를 지속하던 경찰은 차량 앞 유리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손자국을 발견했는데요. 선명하게 남은 지문을 바탕으로 조회를 한 결과 마침내 유력한 용의자 2명을 검거합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즈올리에와 마지와라는 젊은 남성으로 전과가 없는 평범한 청년들이었어요. 마지와는 즈올리에가 애니를 죽였다고 진술을 했고 경찰은 둘을 분리해놓고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놀라운 자백을 하는데요. 사실 자신들은 애니의 남편 슈리엔에게 청부 살해를 부탁받았다는 겁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마지와는 몬다라는 남성에게 택시기사인 졸라를 소개받았다고 했고요. 몬다는 호텔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는 마지와에게 마치 좋은 일거리가 하나 있다면서 택시기사인 졸라를 소개시켜줬어요. 그 일은 바로 영국에서 온 관광객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달라는 것, 즉 슈리엔이 아내 애니를 살해해달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은 이 일을 함께하고 싶다고 했고 후에 졸라는 자신의 친구인 즈올리에도 끌어들였어요. 운전자였던 졸라도 이들과 한패였던 거예요. 그렇게 애니의 남편 슈리엔의 지휘 아래 택시기사 졸라는 상황을 만들어줄 역할이었고 마지와와 즈올리에는 애니를 살해하는 담당이 된 거죠.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마지와와 졸라를 연결해준 몬다라는 남성을 즉시 소환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인 줄 알았던 졸라도 애니 살해의 용의자로 연행되죠. 조사 결과 졸라 또한 아이가 둘 있는 평범한 가장으로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진술은 모두 일치했어요. 공항에서 슈리엔과 애니 부부를 태운 그는 부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때 슈리엔이 체크인을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달라고 조용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다시 나온 슈리엔은 그에게 은밀한 제안을 해요. 바로 돈을 지불할 테니 자신의 아내 애니를 없애달라는 이 충격적인 부탁이었죠. 슈리엔이 제시한 액수는 하나 약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졸라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그의 제안을 승낙했죠. 그렇게 그와 계약을 한 뒤 범행을 혼자 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되었고 곧장 친구인 몬다가 일하는 콜로세움 호텔로 이동합니다. 이때 졸라의 이야기를 들은 몬다는 그를 마지와에게 연결시켜 준 거고요. 경찰 조사 결과 졸라의 진술은 사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호텔의 CCTV에 졸라가 말한 시각, 이 두 사람이 함께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슈리엔 혼자 렌트카를 몰고 어딘가로 외출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는데 이는 달러를 남아공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서 외출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졸라의 증언에 따르면 슈리엔은 달러 대신 남아공 돈을 주기를 원했고 호텔에서 환전을 하면 수수료가 많이 드니까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는 쇼핑몰을 소개해줬다고 해요. CCTV 분석 결과 아마도 슈리엔이 혼자서 외출했던 이 시간에 이 돈을 환전하러 간 것이라고 추측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1월 16일, 졸라는 슈리엔을 만나러 그가 머무르고 있던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약속했던 돈 중 일부만 지불받아서 나머지 돈을 받으러 온 것이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들은 호텔 로비에서 만나 서로 모르는 척 따로 걷다가 공용 오피스룸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시간차를 두고 나왔습니다. 이때 CCTV를 살펴보면 오피스룸으로 들어갈 때 슈리엔은 흰색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지만 나왔을 때는 들고 있지 않았고 대신 호텔을 나서는 졸라의 손에 이 흰색 봉투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슈리엔이 졸라에게 이 봉투를 준 거죠.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계약이 이루어진 건 틀림없는 사실처럼 여겨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이 정리한 사건의 내막은 이러합니다. 11월 13일 저녁 7시 30분에 호텔로 찾아온 졸라의 택시에 탑승한 부부는 애초 슈리엔의 계획대로 케이프타운의 인적이 드문 거리를 돌면서 범행 장소를 향해 이동합니다. 슈리엔과 졸라는 백미러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으며 좀 더 어두워질 때까지 돌다가 슈리엔이 배가 고프다고 하자 예정해둔 그 레스토랑,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식사 후에는 케이프타운의 최대의 우범지대인 타운십으로 접근한 거고요. 신호에 걸려 잠시 대기하던 순간 그들은 애니 몰래 문자로 돈 지불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슈리엔은 졸라에게 약속한 돈 절반을 봉투에 넣어서 뒷좌석 주머니에 놓아두겠다고 답변을 했죠. 물론 애니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차가 사거리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던 마제아와 즈올리에가 총을 든 채 이들의 차를 덮쳤습니다. 이들은 슈리엔에게 금품과 현금을 빼앗고 그를 먼저 차 밖으로 쫓아냈어요. 뒤이어 졸라를 쫓아낸 그들은 차량이 발견된 장소에서 애니를 총으로 쏴 죽이고 도주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결혼한 지 2주 만에 타국에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렸죠. 아내를 청부살인까지 부탁한 슈리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집안은 인도 카스트 계급 중에서도 상류층에 해당하는 부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영국으로 이주 후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상류 생활에 몸에 배어 있었죠. 성인이 된 그는 명문대학을 나와 아버지 회사에서 회계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소개로 아내 애니를 만났던 거고요. 애니는 스웨덴의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인도 여성으로 그녀 또한 슈리엔처럼 명문대학 출신의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스톡홀름에 있는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던 그녀는 슈리엔과 대화를 나누면서 깊은 호감을 느꼈고 두 사람 사이는 이윽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슈리엔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파리에서 애니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애니는 슈리엔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긴 했지만 결혼에 대한 확신은 없었거든요. 그런 애니의 마음을 눈치챈 슈리엔이 비행기를 전세내서 파리에 데려가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슈리엔의 정성에 감동한 애니가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인도의 전통 풍습에 따라 뭄바이로 건너가 호화로운 결혼식을 치르게 되죠. 참고로 상류층 인도인들은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근무를 해도 같은 인도계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이 여행은 애니에게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딸의 납치 소식을 듣고 남아국으로 급히 달려온 애니의 아버지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태도가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딸의 시체를 보겠다는 장인에게 애니 시신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와서 액체를 좀 채우는 게 나을걸요? 그게 좀 보기 좋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후에 화장된 애니의 죄는 6개월이 지나서야 그녀가 자라난 스웨덴 집 근처의 호수에 뿌려졌죠. 추후 그녀의 아버지에 따르면 가족들이 딸의 시신을 보며 슬퍼하는 동안 슈리에는 이발을 하고 쇼핑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니 살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도중 그는 영국으로 출국해버리는데요. 슈리엔이 얽힌 애니 살인 사건은 곧 언론에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수많은 곳에서는 남편이 애니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슈리엔은 이미 남아공을 떠나 영국에 온 상황이었고 이에 영국 경찰은 그의 출석을 요구하지만 이를 거부하죠. 경찰은 먼저 애니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슈리엔과 애니의 관계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애니의 친구들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애니는 단 한 번도 슈리엔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죠. 이 뭄바이에서 치른 결혼식에서도 자세히 보면 우울한 표정이었고요.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히기 위해 그를 남아공 정부로 송환하여 재판을 받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써니라는 잡지사에서 한 남성이 슈리엔에 대한 사적인 내용을 제보했어요. 레오폴드 라이서라는 이 남성은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슈리엔은 그의 VIP 고객으로 2009년 9월과 2010년 4월 사이에 슈리엔의 집안에서 총 3번의 만남을 가졌다고 해요. 이들은 만날 때마다 불법 약물을 한 상태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즐겼다고 합니다. 특히 가학적 성향이 강한 슈리엔은 그에게 특별한 플레이를 제안했고 애니에 대해서도 자주 말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죠. 슈리엔이 레오에게 자신이 곧 결혼을 하는데 애니가 좋은 여자긴 하지만 자신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좀 더 끌리는 성향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실망시킬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또한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함께 온 게이 파트너가 존재한다고 밝혔죠. 레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슈리엔에게는 애니를 살해할 만한 결정적인 동기가 발생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결국 영국 경찰은 슈리엔을 애니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동성애자인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애니와 위장 결혼을 했고 그 사실이 애니에게 탄로나자 그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판단을 했죠. 법원에서 슈리엔은 아내의 죽음과 연관이 없는 자신은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날 하나로 약 4억 5천만 원을 내고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남아공 경찰이 이러한 영국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슈리엔은 구금 상태로 고등병원 심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 8월 11일 영국 법원은 슈리엔을 남아공 법원으로 송환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범행을 굳고 부인하던 슈리엔 측이 계속 항고하면서 그가 남아공 법원에 설 때까지 수년의 긴 시간이 흐르게 되죠. 슈리엔이 남아공으로 송환되어 재판이 시작된 건 2014년 10월 6일이 되어서였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던 애니의 가족들도 지치고 슈리엔도 극심한 우울증을 내세워 현재 상황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죠. 슈리엔은 재판정에서 시종일관 넋이 나간 표정을 짓는 등 자신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애니가 살해된 지 3년 후인 2014년 12월, 그는 최종 재판에서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슈리엔 측은 산일이라는 엄중한 죄를 저지르는데 처음 만난 택시기사에게 청부를 의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를 했으며 더구나 치안이 험한 빈민가에서 어쩌면 자신의 생명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무모한 짓을 저지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못 박았어요. 또 강도단의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더군다나 이 사건은 여론의 거센 비난에 의한 국민적 공분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바가 크다는 점을 주장했죠. 슈리엔과 성매매를 즐겼다는 레오포드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슈리엔의 변호인 측은 그는 동성애자가 아닌 양성애자로 얼마든지 애니와 결혼할 수 있다고 반박했어요. 그가 운전기사인 졸라에게 큰 비용을 지불한 것도 투어 비용에 포함된 금액이고, 환전 문제에 대해서는 부유한 그가 환전을 비용 아끼기 위해서 굳이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환전했다는 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증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운전기사인 졸라가 공항 내에서 가장 부유해 보이는 관광객인 슈리엔 부부를 처음부터 범행 타겟으로 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검사 측은 강도들이 그를 살려주고 아내인 애니만 살해한 점, 그녀의 결혼 반지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점을 들어 이것은 강도 살인이 아닌 슈리엔의 청부 살인이라는 점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증거 불충분이 인정되어서 무죄로 풀려났고, 운전기사 졸라는 18년형, 살인에 가담한 마지와와 지올리에는 각각 25년형과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지올리에는 2014년 감옥에서 뇌종양으로 사망했어요. 또한 슈리엔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레오폴드는 2016년 9월 자택에서 목을 맨 채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재판은 끝났고 사건은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지만 아직도 언론과 대중들은 대부분 슈리엔의 범행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애니의 아버지인 비노드는 딸이 했던 말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요. 애니는 슈리엔이 자신과 성관계하는 것을 계속 좀 거절을 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그렇게 못생겼냐는 질문까지 했다고 해요. 그는 지금도 슈리엔의 그럴싸한 겉모습에 속아 딸과 결혼을 허락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혼에서 비롯된 엄청난 비극. 가장 행복해야 할 허니문에서 살해된 28살의 애니. 정말 그녀를 죽이려고 했던 건 남편인 슈리엔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